한 업계에서 14년 만에 절반의 인력이 사라지고 연쇄 폐업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법인 택시 업계입니다. 왜 서울에서만 지난해 12개 회사가 문을 닫았을까요? 월급제 도입 후 오히려 기사 소득이 30% 줄어들었고 회사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 편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변형 산납금이 운전대를 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의의 정책이 어떻게 산업 전체를 무너뜨렸는지 법인 택시 도미노 붕괴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법인치 회사들 중 70%가 불법 운영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뒤에는 업계 전체를 뒤흔든 전체가 무너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택시 회사들을 점검한 결과 70%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회사에 돈을 내는 대신 회사가 일정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겉으로만 월급제를 따르고 실제로는 더 가혹한 변형 산납금제를 운영했습니다. 변형 산납금제는 교묘했습니다. 회사들은 하루 기준금을 말도 안 되게 높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만 원으로 정해놓고 실제 매출이 25만 원이면 5만 원을 급여에서 깎는 식이었습니다. 산납금은 기사가 회사에 내는 차량 임대료인데 이름만 바뀌고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수는 2010년 4만 1,783명에서 2023년 2만 77명으로 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4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기사들이 운전대를 놓고 떠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 감소였습니다. 변형 산납금제로 인해 기사들의 실질 소득은 기존보다도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든 전액관리제가 오히려 기사들을 더 어렵게 만든 모순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기사들의 증언은 더욱 생생했습니다. 하루 14시간을 갈아 넣어야 겨우 20만 원 매출이 나온다는 하소연이 택시 커뮤니티에 넘쳐났습니다.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에서 공제당하니 예전보다 더 힘든 조건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법인 택시 회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서울 법인 택시 22,567대 중 31.2%인 7,047대가 휴업 상태였습니다. 3대 중 1대는 차고지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들이 택한 선택은 제도 위반이었습니다.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니 편법을 써서라도 경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절반이 사라진 운전대 뒤에는 제도와 현실 사이에 깊은 골이 있었고 이 골은 업계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도입된 택시 월급제는 기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의도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업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택시 월급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기존 산납금제를 없애고 기사들에게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사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좋은 제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률에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일반적으로 법인 택시는 한 주에 60시간을 운전해야 40시간 근로한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운전시간과 대기시간이 다르게 계산되다 보니 실제로는 주 60시간을 일해야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서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기사는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준 매출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유도가 없어진 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사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더 오래 일하고 힘들 때는 일찍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제는 근로시간과 소득을 딱딱하게 관리했습니다. 특히 고령 기사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60대, 70대 기사들이 주 60시간씩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상당한 자유도를 누려오던 기사들에게는 고된 택시 운전으로 얻는 것보다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전국 도입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는 2년간 미뤄졌습니다. 법인 택시 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노조의 반대도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제도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월급제라는 이름에 덫은 법인 택시 업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대규모 기사 이탈과 회사 폐업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벌어지자 법인 택시 회사들은 생존을 위해 편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형 산업금제였습니다. 합법인 척하는 불법 운영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형 산업금제의 핵심은 교묘함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액관리제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금제보다 더 가혹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들은 하루 기준금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게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법인 택시 회사는 하루 기준금을 28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루 28만 원을 벌려면 12시간 이상 운전해야 했습니다. 연료비, 통행료, 카드 수수료까지 빼면 기사에게 남는 돈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더 교묘한 점은 급여 공제 방식이었습니다. 기준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다음 달 급여에서 한 번에 뺐습니다. 한 달 동안 기준금 부족분이 150만 원이 쌓이면 월급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서 50만 원만 주는 식이었습니다. 월급제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기준금을 채우지 못한 날에는 추가 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부족하니 이 시간 더 돌아라는 식으로 기사들을 압박했습니다. 40시간 근무를 보장한다던 월급제의 원칙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여기에 각종 비용까지 넘겼습니다. 차량 세차비, 하이패스 통행료, 심지어 사무실 관리비까지 기사들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한 기사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노사 간 비공식 임금 협약도 문제였습니다. 회사와 기사들이 몰래 변형 산업금제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사들도 그래도 일자리라도 있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형 산업금제의 퍼짐은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회사가 편법을 쓰면 다른 회사들도 경쟁력을 위해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월급제를 운영하는 회사는 오히려 적자가 나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변형 산업금제라는 편법은 단기적으로는 회사들의 생존을 도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대량 기사 이탈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편법 운영이 계속되자 결국 기사들이 대거 운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건 젊은 기사들이었습니다. 20, 30세대들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이것밖에 못 번다면 다른 일을 하겠다며 과감히 업계를 떠났습니다. 택배나 배달 라이더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수입도 비슷하거나 더 나았고 시간도 자유로웠습니다. 40에서 50대 중년층의 이탈도 심각했습니다. 한 기사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일해도 하루 15만 원 벌기 힘들다며 집 대출금 이자도 못 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에게는 불안정한 수입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고령 기사들의 사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다른 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력적 한계로 인해 장시간 운전이 어려워졌습니다. 60대 후반 한 기사는 밤늦게까지 일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돌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규 유입이 거의 끊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중년에 택시업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택시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기사 이탈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변형 산업금제로 인한 수입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 다음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26일 이상 나가서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 150만 원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쳤습니다. 손님들의 갑질,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 동료 기사들과의 승객 경쟁까지 견뎌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택시 도입 이후 콜택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운전대를 놓은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일부는 개인 택시 면허를 사서 독립했고, 일부는 아예 다른 업종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법인 택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기사 이탈은 법인 택시 회사들의 연쇄 위기로 이어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기사들이 대거 떠나자 법인 택시 회사들의 차고지에는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만 7,000대가 넘는 택시가 잠들어 있는 현실은 업계 붕괴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휴업 차량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먼저 기사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진 차량들이 생겨났습니다. 회사들은 처음에는 임시 해결책으로 기존 기사들에게 2교대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로에 시달리던 기사들이 추가 근무를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급한 대로 일용직 기사를 고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15만 원 수준의 일당으로는 경험 있는 기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일용직 기사들은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서 고객 불만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차량 유지 비용도 회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라도 보험료, 등록비, 차고지 임대료 등은 계속 나갔습니다. 한 대당 월 50만 원 정도의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기사가 없어 수입은 전혀 없으니 순손실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량 노후화였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은 배터리가 방전되고 타이어 공기압이 빠지고 각종 부품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구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다시 운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의 경영진들은 속속 포기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사 사장은 기사도 없고 차는 놀고 적자만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버티겠느냐며 차라리 사업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휴업 신고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완전한 폐업의 전 단계로 많은 회사들이 재개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휴업 후 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규제까지 겹쳤습니다. 전기 택시 의무 도입,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정기 점검 강화 등 지켜야 할 것들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드니 회사들의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빈 차고지의 풍경은 한국 법인 택시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한때 도시 교통의 중심 역할을 했던 법인 택시가 이제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곧 회사들의 본격적인 줄줄이 폐업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법인 택시 업계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동안 외부에서는 더 큰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경쟁자들이 전통적인 택시 시장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카카오티로 대표되는 플랫폼 택시였습니다. 이용자들은 앱 하나로 택시를 부르고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법인 택시는 여전히 손을 들어 잡거나 전화로 호출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 품질의 차이였습니다. 플랫폼 택시는 기사와 승객이 서로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는 기사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컸고 불친절하거나 길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도 장기적 위협 요인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강남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10년 내에 상당한 규모로 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변화 속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두의 아폴로, 고라는 무인 택시가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하루 6만 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기존 택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 시장의 성장도 법인 택시에는 위협이었습니다. 법인 택시에서 경험을 쌓은 기사들이 대출을 받아 개인 택시 면허를 사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수입도 더 나으니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경제 전반의 불황도 겹쳤습니다. 소비 심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택시 이용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 30세대에서는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자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대중교통의 발달도 택시 수요를 줄였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심야 버스 운행도 늘어나면서 택시를 이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대중교통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도 부담이었습니다. 전기 택시 의무 도입, 고령기사 건강검진 강화,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규제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만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이런 변화들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 발전, 소비 패턴 변화, 경쟁 심화, 규제 강화가 한꺼번에 몰려오니 법인 택시 업계가 대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외부 압박은 이미 한계에 달한 법인 택시 업계에 마지막 타격을 가했습니다. 모든 압박이 한계에 달하자 법인 택시 업계에는 줄줄이 폐업의 도미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0년 가까이 버텨온 회사들마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법인 택시 회사 12곳이 폐업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1976년부터 운영해온 한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48년 만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온 가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 회사들의 공통점은 기사 부족이었습니다. 한 회사는 보유 차량 30대 중에 운행할 수 있는 건 8대뿐이었습니다. 회사 사장은 기사 구하려고 일당을 20만 원까지 올렸는데도 지원자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차량은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영진들의 나이도 폐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였는데 이들에게는 사업 전환이나 사업 정리보다는 정리가 더 실제로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적자나는 사업 물려받고 싶지 않다며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폐업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기사들의 퇴직금과 차량 처분, 차고지 반납 등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한 폐업 회사는 차량 20대를 팔려고 하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택시는 인기가 없어서 헐값에 처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사업 정리 정책도 혼란을 더했습니다. 서울시는 휴업 중인 법인 택시 면허 1000대를 강제로 없애고 개인 택시 면허 500대를 새로 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을 결정한 회사들에게는 의미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폐업 도미노는 관련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택시 정비업체, 부품 공급업체, 차량 세차업체 등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한 정비업체 사장은 법인 택시 회사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으니 우리 매출도 40% 줄었다며 이래서는 우리도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회사들도 위태로웠습니다. 폐업한 회사들의 차량과 기사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파이는 줄어드는데 참여자는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마지막 생존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산업금을 대폭 줄이거나 인센티브를 늘리거나 근무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퍼진 상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신규 면허 신청도 급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법인 택시 면허가 나오면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제는 신청자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넘어지면서 한국 법인 택시 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법인 택시 업계의 붕괴는 단순한 한 산업의 쇠퇴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빚어낸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70%의 회사가 불법 운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월급제와 전액관리제가 오히려 업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고 14년 만에 2만 명의 기사가 운전대를 놓는 대이탈로 이어졌습니다. 변형 산업금제라는 편법도 결국 임시 해결책에 불과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국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다 보니 지역별 차이와 업계 특성을 무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택시 시장이 완전히 다른데도 같은 잣대를 댄 탁상 행정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플랫폼 택시의 등장,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소비 패턴의 변화에 법인 택시 업계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방식만 고집하다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업계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규제만 늘렸을 뿐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전기택시 도입, 안전장치 설치 같은 의무 사항들은 늘어났지만 이를 뒷받침할 돈 지원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월급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적용과 유연근무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전국 똑같은 기준이 아닌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사 처우 개선도 시급합니다. 변형 산업금제 같은 편법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플랫폼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법인 택시도 컴퓨터 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법인 택시 전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거나 기존 플랫폼과의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법인 택시 업계의 몰락이 주는 진짜 교훈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시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책 실패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법인 택시 업계의 도미노 붕괴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책의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산업 붕괴가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폐업 도미노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줄줄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다음 편을 빠르게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